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1960년 대한민국 수출액 3천만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어떠세요? 17년 만에 300배가 늘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미국 원조 없이는 정말 하루도 버티기 힘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우리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니까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살에 치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낸 거예요. 정부도, 기업인도,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어요. 196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말 참담했거든요. 수출액이 고작 3,283만 달러예요. 그런데 수입액은 얼마였을까요? 그 10배가 넘는 3억 4,353만 달러였어요. 쉽게 말해서 10개를 사면서 하나밖에 팔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해방 직후인 1948년엔 더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액이 2,200만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당시 다른 개발 도상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술도 없었고, 지하 자원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3년간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원조마저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정부가 절박한 결단을 내립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단순한 구호였을까요? 아니에요. 국민들이 굶지 않고 살려면 대한민국이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수출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세웠어요. 왜냐고요? 돈도 없고 자원도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수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기술도 자원도 자본도 없던 나라에서 수출이라는 게 뭐였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내다 파는 정도였죠. 그때 우리가 뭘 팔았는지 아세요? 오징어와 철광석, 고사리와 무말랭이요. 팔 수 있는 건 정말 무엇이든 팔았어요. 심지어 은행잎까지 약품 원료로 팔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다른 개발 도상국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절실했거든요.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선인 앵도안이 한천과 건어물을 싣고 홍콩으로 향하면서 우리의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광물과 어류, 해조류 등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했죠. 한국전쟁 직후엔 이렇다 할 기술이 없어서 붓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돼지털까지 주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팔았어요. 만들 기술도 원료도 없었으니 공산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하지만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62년 정부는 수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수출주도형 개발 정책을 추진했어요. 수출조합법, 수출장려 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수출진흥법 등을 차례로 만들면서 수출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간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합판, 가방, 신발 등 1차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섬유 제품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되었죠. 반면에 1950년대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농수산물과 광물 수출은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64년 11월 30일 대한민국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억 불 고지를 달성했어요. 이 시기 대한민국은 연평균 41%라는 놀라운 수출 증가를 기록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정부는 이날을 수출의 날로 정했어요.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이 12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보릿고개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1억 불.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큰 목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가발 이야기예요.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20살도 안 된 여공들이 밤낮 없이 가발을 만들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어린 여공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래서 가발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0%나 차지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최고의 영업사원 30명을 선발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유명 백화점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을 찾아내라는 임무를 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백화점 앞에서 뭘 봤을까요? 흑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뭘 사려고요? 바로 가발을 사려고. 그때 우리 영업사원들이 번뜩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비단결 같은 한국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면 분명히 잘 팔릴 거야. 게다가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 원료 걱정도 없고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죠. 가발 수출 첫 해인 1964년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14,000였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이 중국산 가발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가발 수출액이 10배 이상 늘어서 $155만 기록했어요.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1966년 $1,000만, 1967년 $2,000만, 1968년 $3,000만, 1969년에는 무려 $5,000만 올라갔어요. 가발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으며 우리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1등 공신이 된 거죠. 어려운 시절 여성들의 소중한 머리카락이 귀중한 수출 원료가 되었다는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정말 눈물겨운 일이었죠. 하지만 수출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내수 중심 정책으로 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수출은 곧 경제 식민지다라는 비판도 거셌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정부는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수출주도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작 $5,700만 교역하는 나라도 33개국에 불과했어요. 그때 정부가 어떻게 외화를 확보했는지 아세요? 한일 협정도 맺고 파독광부도 보내고 베트남에 군대도 파견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경공업 공장들을 세워간 거죠. 반면에 1950년대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농수산물과 광물 수출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각종 표어와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고 수출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온 국민이 수출 분위기에 빠지도록 했어요. 1965년 3월에는 청와대 지시로 코트라 부설기관으로 수출학교까지 만들었거든요. 무역업계 사람들과 공무원들에게 무역 지식을 가르치고 해외 시장, 정보를 알려주려고 말이에요.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출의 시대였어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달려간 그 시절, 마침내 1970년 대한민국은 수출 10억 불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수출은 곧 국력의 총화입니다. 100억 불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바라봐야 할 목표였어요.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관료들끼리 하는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정부 관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재계와 학계까지 참여해서 확대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회의가 수출 기업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지원이 되었는지 몰라요. 물가는 오르고 국제 정세는 불안했지만 대한민국은 수출 10억 불 달성으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러자 정부가 더 큰 꿈을 꿨어요.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월간 경제 동향 보고에서 우리 경제 장기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연평균 25%씩 수출을 늘려가면 1980년에는 적어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고 1981년에는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을 1,0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어떠세요? 당시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화를 선언했어요.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80년대 초에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 상품 중에서 중화학 제품이 50%를 훨씬 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과감한 전략이었는지 아세요? 보통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꾸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했을까요? 기준이 명확했어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높으며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국제 수준의 일을 잠재력을 가진 업종이었죠.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개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수출 100억 불 선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교통부의 경부선 철도 전철화, 경제기획원의 국민소득 1,000달러와 더불어 3대 웃음거리로 꼽힐 정도였어요.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웃음이 터져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제정세는 정말 불안했어요.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차례로 공산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잘 살던 북한이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화공업화를 추진한다는 건 당시 우방이었던 미국조차 우려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어요. 1973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화공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밑에 실제 일을 총괄하는 중화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도 구성했고요. 기획단이 뭘 했는지 아세요? 중화공업을 위한 돈 마련부터 시작해서 공장 부지, 에너지, 인력, 연구개발까지 모든 걸 다 관리했어요. 정부는 1973년 중화공업정책을 공식 선언하고 국민투자기금법까지 만들어서 중화학공업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 법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중화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광범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투용자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한다는 거였어요. 국민투자채권, 정부 전입금 등으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무려 1조 5,652억 원을 모았어요. 그중 61%를 중화공업에 지원했고요. 중화공업화 정책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78년에는 국민투자기금의 62.7%가 중화공업화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희망찬 출발과 달리 1973년 한국은 큰 위기를 맞았어요. 바로 오일 쇼크라는 위기를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1,700개 제조업체들이 전력 공급 제한을 받았고 소비자 물가는 72%, 도매 물가는 심지어 100%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냈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일제히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이스라엘이 아랍 8개국의 지원을 받던 이집트와 시리아를 물리쳤거든요. 그럼 전쟁에서 진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한 거예요.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1973년 10월 3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원유 가격이 3개월 후인 1974년 1월에는 4배 가까이 상승해서 12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바람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허덕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죠. 해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불황 속의 물가 상승,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1973년 14.8%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어요. 1974년에는 8.8%, 1975년에는 6.8%까지 떨어졌거든요. 물가는 어땠을까요? 1973년 3.5%였던 물가 상승률이 1974년 24.8%로 확 뛰었어요. 1975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7%나 올랐고 국제 수지는 1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1973년 12월 4일 석유류 값을 30% 올리는 걸 포함해서 10개 품목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했어요. 전력 5%, 배합사료 25.5%, 분유 10.8%, 설탕 16.7%, 비료 30%씩 올린 거죠. 이게 가정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서울 밤거리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1973년 11월 28일 밤, 서울의 밤거리는 유독 어둡고 적막했어요. 명동, 무교동, 충무로, 시청 앞 등 서울 시내 번화가의 네온 사인이 70% 이상 꺼져버렸거든요. 한국전력의 가두 방송차가 동네 좁은 골목까지 누비고 다니며 절전을 호소했어요. 전기를 아껴 씁시다. 불 꺼진 도심의 빌딩, 행인이 줄어든 거리는 오일 쇼크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때 집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석유 골로에 넣을 석유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연탄난로를 들여놓은 집들이 많았어요. 석유통을 들고 주유소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도 흔한 풍경이었고요. 원유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대한석유공사는 70%, 경인에너지는 58% 정도의 가동률만 보였는데 호남 정유만이 94%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는 각 회사가 원유를 공급받던 해외 합작업체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50년 가까이 전 우리는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활 곳곳에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당시 주요 선진국들과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오일 쇼크로 성장률이 급감했고 몇몇 국가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일 쇼크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눈을 어디로 돌렸는지 아세요? 바로 중동이었어요. 석유값이 4배나 뛰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진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석유로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중동 국가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돈은 넘쳐나는데 건설 기술과 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바로 이걸 눈치챈 거죠.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기업들이 중동 지역에서 해외 건설 수주를 본격적으로 따내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프로젝트예요.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9억 달러.
그 시절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사업이었거든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동으로 향했어요. 이 중동 건설 수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벌어들인 외화가 바로 국내 중화학 공업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또 다른 똑똑한 정책을 폈어요. 1975년에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삼성물산이 1호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현대, 대우, 선경, 한국화약, 쌍용 등 여러 기업들이 무역상사 지정을 받았어요. 이 종합무역상사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전문 네트워크로 수출 업무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준 거예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수출 진흥 확대 회의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관료들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고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원자재 수입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관련 부처에 지시가 내려졌어요. 수출용 원료의 관세 면제, 수출 금융 지원, 운송비 보조 등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회의를 통해 바로바로 결정되었거든요. 그리고 1973년에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포항 종합제철이 준공된 거예요.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제철소가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든든한 뼈대가 되었어요. 이전까지 철강제를 모두 수입해야 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철강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울산공업단지,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창원기계공업단지, 반월공업단지, 구미전자공업단지 등 6대 공업단지가 차례로 만들어졌어요. 각 공단이 어떻게 특성화되었는지 아세요? 울산은 석유화학, 여천은 정유, 창원은 기계, 구미는 전자산업.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진 메카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들 공업단지가 바로 수출 산업의 든든한 생산기지 역할을 했어요. 철강, 화학, 기계, 전자 등 중화학 공업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거든요.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경공업 제품보다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등 정부 출연 연구소들을 세워서 수출 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했거든요. 기업들도 자체 연구소를 만들며 기술력 향상에 힘썼고요. 인력 양성은 어땠을까요?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대폭 늘려서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길러냈어요. 해외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워온 기술자들이 국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이끌었고요. 1977년이 되자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977년 12월 22일, 대한민국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1970년 10억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7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아세요? 서독이 11년, 일본이 16년 걸린 기록을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낸 거거든요. 그날 밤 온 나라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혼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쾌거입니다. 그날 밤 거리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언론들이 일제히 호해를 발행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호해를 받아들고 서로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불과 17년 전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30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수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뭘 팔았죠? 오징어와 고사리. 철광석이 주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강, 화학, 기계, 전자제품이 수출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철강제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울산공단에서 만든 석유화학 제품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갔어요. 상원에서 생산된 기계류, 구미에서 만든 전자제품들이 한국산의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간 거예요. 해외 건설 분야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세운 빌딩과 도로, 항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거든요. 더 이상 한국은 값싼 제품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종합무역 상사들은 전 세계에 한국 상품을 알리는 든든한 전령사 역할을 했어요.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의 유명 백화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한때 3대 웃음거리 중 하나였던 수출 100억 달러가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과가 대통령 혼자 만든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구로공단에서 밤새 가발을 만들던 19살 여공들, 고향을 떠나 포항제철에서 뜨거운 쇳물을 다루던 기술자들, 가족을 그리워하며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던 건설 근로자들, 그리고 아껴 쓰고 국산품을 사용하며 수출 정책을 묵묵히 응원해준 어머니들과 모든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만든 결과였어요.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났을까요? 어머니들은 집안 살림을 꾸려가며 아이들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온 가족이, 온 국민이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머리카락을 잘라 팔던 시절에서 첨단 공업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세계는 한국의 이런 성장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였거든요. 수출 100억 달러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수출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 시절 정말 고단했지만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였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의 기억이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당시 공장에서 일하셨던 이야기, 가족을 위해 고생하셨던 기억들, 또는 그 시절 우리 동네의 모습들도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들이 또 다른 역사가 되거든요. 이것은 단지 수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선 시대의 기록이고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